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국 근현대사 제9강입니다. 자, 제9강은 앞에서 이어서 바로 3.1운동, 1919년 3.1운동의 배경, 전개과정, 그리고 결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1920년대 소위 말하는 문화통치 시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207페이지가 되겠지요. 자, 교과서 다 폈으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만세운동을 준비하다 되어 있습니다. 배경으로 가장 많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로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파리 강화회에서 주창이 된 건데요. 1918년 1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족들은 여러 민족 스스로가 이제 자신의 민족들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들은 많은 자극을 받았지만 이제 패전국 독일의 영토에만 적용이 됐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식민지였는데 일본 같은 경우 1차 대전에 바로 승전국입니다. 승전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 이긴 나라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식민지를 어떻게 다르게 풀어준다든지 이러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전혀 영향은 없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에 이제 희망을 걸고 대규모 봉기를 해서 이제 세계를 놀라겠다. 이게 바로 3.1운동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3.1운동은 바로 이러한 영향을 많은 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줘가지고요. 아시아 지역 민족운동을 촉발시키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5.4운동 같은 경우도 이 3.1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1운동에 대해서 그렇다면 세 번째 단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운동에 대해서 제일 먼저 준비의 움직임을 보인 곳이 바로 상하이 지역입니다. 상하이의 신한청년당, 여운형, 장덕수, 손우혁 등 신한청년당을 중심으로 바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파리 강화회의에 조선 대표를 파견을 하는 것을 이제 약속을 받고 이듬해 이제 1919년 1월에 독립청원서를 작성하여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로 파견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장덕수는 일본의 유학생들을 만나서 독립선언을 준비해가지고 결국은 3.1운동 이전에 바로 일본에서 먼저 독립선언이 이루어집니다. 1919년 2월 8일 도쿄 조선 기독청년회관에서 독립선언식을 가졌다 해서 28 독립선언이라고 합니다. 28 독립선언. 예. 자, 이 내용 한번 체크를 해놓고요. 바로 일본의 28 독립선언이 먼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만주 지역에서도 무장투쟁 노선에 대한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월에 기독교계 인사들 접촉을 하고 국내에서 독립운동 이런 연해주 지역에 가서도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1운동에 대한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우리 신한청년단에서 파견한 바로 김규식 선생이 여기 여러 대표들과 함께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3.1운동 이전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국내 움직임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 천도교계 학생들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이 3.1운동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천도교계, 우리 동학에서 3대 교주인 손병희 때 이름이 천도교로 바뀌었지요. 이 천도교계, 손병희를 비롯한 민족 지도자들이 이제 활발히 준비를 했었고요. 특히 28 도쿄 독립선언을 이제 듣고는 우리도 이제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세운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독립만세운동의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운동의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이 중에 비폭력운동은 우리 얼마 안 있어서 일본군의 무자비한 탄압 앞에서 이제 이 원칙은 깨지고 우리도 이제 폭력으로 대응을 하게 되기는 한데요.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정하였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계, 불교계, 유교계 학생층과 연대에 나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독교계 같은 경우도 준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도쿄 유학생들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국내에 있던 학생들도 이제 독립운동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한 세력들은 이제 연대를 못했는데요. 바로 유생들입니다. 이 유생들은 이제 결성에 이제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종교적인 이런 문제도 있었겠죠. 네. 유림들은 이 뒤에 별도로 파리 강화회의에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파리 장서를 보냈습니다. 긴 편지글을 보내서 이렇게 독자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 단락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세력 연대 과정에서 세 가지로 정리되는데 국내를 향한 독립선언이 일단은 목적이었고, 두 번째 파리 강화회의나 미국, 일본에 대한 독립청원, 우리나라를 독립시켜달라. 세 번째로는 비폭력 평화적인 만세 시위였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독립선언이었고, 독립선언서를 최남선이 이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 최남선 하면 우리 잘 아시겠지만 해액에서 소년에게라고 하는 우리 신채씨의 뭐 선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다시 친일 쪽으로 좀 돌아서는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공약 3장 있는데, 자, 같이 읽어보시면, 첫 번째 보면, 절대 우리 민족적인 요구이지 일본에 대한 배타적 감정으로 일조하지 말라. 정당한 의사를 계속 발표하라.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3월 1일 오후 2시에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에 이제 민족 대표 33인이 다 모이지는 못했고요. 예, 선언식을 가지고 이제 이 경찰에 연행되고 나서 이제 미리 준비해놨던 그 독립선언서를 들고 탁골공원에 모인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제 만세 시위를 전개를 하게 됩니다. 쭉 전개 과정은 그냥 쭉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까지는 보시면 시위대가 이제 면사무소, 주재소, 일본 헌병대 등을 습격하기도 했고요. 바로 비폭력 원칙이 이제 깨지게 됐죠. 예, 바로 뭐 여기에 대해서 일본 같은 경우도 뭐 그 이전에도 벌써 시위 참가자들,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비폭력 평화 시위를 벌였는데 일본 경찰들이 이제 총칼로서 진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붙게 되었죠. 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운동의 국외 확산입니다. 자, 외국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3.1운동에 대해서 가담을 했느냐 했습니다. 바로 서간도 지역, 부민단이 중심이 되었다. 그 다음에 북간도 지역에서도 이제 간도 용정촌에서 모여서 만세운동을 했다. 훈춘 지방,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신안촌 우리 앞 시간에서 배웠습니다. 여기서 만세 시위를 벌였고, 특히 관심 가져야 될 게 미주 지역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고, 여기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재미교포들이 서재필의 주선으로 필라델피아에 집결해서 한인 자유대회를 열어서 독립선언식과 시가 행진을 벌였다는 것 보면 알겠습니다. 코리아 인디펜던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도 이제 집회 시위에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뭐 시위를 할 수 있었다 보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단락 3.1운동의 의. 자, 여기 별표를 크게 쳐놓고요. 예, 항상 학교 시험에도 많이 등장하는 내용들이고 이 의 정도는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3.1운동의 의의를 정리를 해보면요. 크게 네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이 3.1운동으로 인해서 우리 또 이제 좀 체계적인 독립운동을 하자는 뭐 이런 생각들이 모이게 돼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탄생을 하게 되었다. 1919년 4월에. 이게 첫 번째 의의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만주나 연해주 지역으로 도망을 나가서 거기서 이제 독립군 기지 건설과 기반을 닦는 데 집중하고 있던 이제 무장 독립운동이 이제 전개가 되기 시작한다. 이제는 이제 활동할 시기다라고 생각해서 1919년 가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결과로 이제 청산리 대처 봉오동 전투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다음에 셋째 3.1운동 같은 경우는 일본의 통치 방식조차도 이제 바꾸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조선인들 같은 경우 이렇게 강압적으로 통치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겠다 해서 좀 더 교묘하게 문화 통치 방식으로 이렇게 바꿔나가게 되었다는 거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국제적인 영향입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오사운동이 일어나고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지에서도 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3.1운동을 본받아서 이렇게 자기들만의 민족운동을 일으키자 하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이 네 가지 3.1운동의 의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뭐 여러가지 일제시대 때 3.1운동 당시에 뭐 여러가지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참고만 해 두시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제 아시아 각국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여기는 자세히는 안 볼 거고요. 바로 중국의 오사운동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 뭐 오사운동 중국 같은 경우도 일본에 의해서 여러가지 탄압을 받았지요. 바로 특히 산동반도의 독일 조차지를 점령한 일본이 바로 21개조 요구, 여러가지 이권을 요구하게 되니까 중국의 반일 감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더더군다나 이 와중에서 이제 조선의 3.1운동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베이징
대학을 중심으로 이제 일본에 대한 항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바로 3.1 오사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사운동에 자극을 받은 순원이 중국 국민당을 재정비하고, 뭐 잘 아시겠지만 제1차 국공합작, 그 다음에 제2차 국공합작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뭐 국민당 정부는 타이완으로 이제 쫓겨나게 되고, 이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 정부가 이 중국 본토를 장악을 하게 되겠지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인도 및 동남아시아의 민족운동, 여기는 그냥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도 있고요. 예,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이런 이쪽 내용이 있습니다.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그렇다면 이제 216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이후 이제 일제의 문화 통치는 어떤 방식으로 전개됐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 통치의 내용과 본질입니다. 자, 첫 번째, 거기 생각열기를 한번 봅시다. 제목 밑에. 총독부 관제를 받고 현역 군인을 총독에 임명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 예, 뭔가 이제 군인 통치 시대가 아니라 이제 민간인도 총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인데, 헌병경찰제도를 이제 폐지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실제 뭐 이런 것 제도를 바꿨다 그래서 뭐 간섭을 완화했느냐 한다면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교묘하게 이렇게 간섭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문화통치의 내용과 본질입니다. 자, 일제 두 번째 단락 보시면요. 예, 일제가 표방한 문화통치는 겉으로는 유화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분열을 획책하게 하면서 이제 민족운동 세력을 약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까지는 일본이 스스로에게 협조하는 소위 말해서 친일 세력을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일제에 의한 직접적인 통치이고 강압적인 무단 통치를 했지만, 이제 20년대 들어서면 이제 이 친일 세력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양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을 내세워서 우리 민족 스스로의 분열을 이렇게 획책하는 이런 뭐 방식의 통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조선 총독부는 관제를 개정해서 문관도 총독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였다. 바로 군인이 아니라 문관도 총독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였다인데, 문관이 총독에 임명되었다는 아닙니다. 예. 여기 보시면 바로 총독부 문관 총독은 식민통치 끝날 때까지 단 한 명도 임명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법만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지요. 두 번째, 헌병경찰제를 폐지하고 보통경찰제를 도입하였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제 뭐 군인들이 경찰을 하던 것보다는 일반 경찰들이 이제 좀 더 부드럽겠죠. 하지만 뭐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등경찰을 늘려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부서를 따로 두었다든지, 아니면 경찰관 숫자를 기존의 헌병경찰제에 비해서 2배, 3배 늘렸다는 것만 보더라도 뭐 이렇게 완화시켜줬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뭐 관리나 교원들의 대검 착용, 제복 착용을 폐지하였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조선일보라든지 동아일보 등이 이제 창간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잡지가 발간됐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제일 마지막 줄에서 이야기했겠지만 한국인을 일본으로 동화시켜 나간다는 식민통치 방침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방식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총독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뭔가 조선을 좀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전을 해 나갔습니다. 뭐 여기 나와있겠지만 친일 분자들을 육성해서 식민지배 협력으로 삼으려고 했고, 뭐 신문과 잡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열을 하고 있고요. 우리 잘 아는 바로 송기정홍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송기정홍에 대한 바로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인해서 동아일보가 폐간된 사건, 이런 것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조선 총독부는 친일파에게 명예직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중추원을 더 확장을 했고, 그다음에 부면 협의회, 도평회 등을 새로이 만들어서 친일파들에게 이제 벼슬 자리를 그만큼 많이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 자리가 실제로 그 지역에서 행정을 했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 중추원과 똑같은 형식적인 기구였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정책에서요, 1922년 조선교육령을 개정하게 됩니다. 보통학교의 교육연을 늘리고 학교 수를 늘리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지만 뭐 여전히 학교 수는 얼마 되지 않았다. 뭐 그래서 뭐 허울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나와 있고 있는데요. 바로 일본의 문화 통치의 뭐
이렇게 허울뿐인 문화 통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첫 번째로는 친일파 양성책 해가지고 예, 유력자들을 친일파로 이렇게 양성한다는 내용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관 숫자와 경찰 관서 숫자가 엄청 늘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이 검열을 통해서 기사가 삭제가 됐다는 거. 이런 것만 보더라도 바로 문화 통치가 사실상 뭐 조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본의 통치 방식 변경이었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친일파라고 하는 개념은 10년대가 아니라 2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검열이나 기사 삭제 이런 내용도 20년대부터 나왔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0년대 때는 당연히 우리 조선어로 된 신문 발간이 거의 안 됐었습니다. 당연히 총독부의 어용신문들만 발간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20년대 문화통치 시기 당시의 경제적인 약탈인데요. 바로 이제 회사령을 이제 철폐를 하게 됩니다. 회사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게 됐다. 20년대. 허가제와 신고제의 차이점을 알죠? 허가는 세우기 전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만 세울 수 있는 거고요. 신고제는 회사를 세우고 난 다음에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내용인데, 바로 이것은 이제 당연히 알겠지만 조선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를 세울 만한 여건이 못 되었고 이미, 일본인들은 이제 경제 호황에 따라서 뭐 조선에 많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일본 자본의 진출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회사령이 이제 철폐가 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제 조선의 싼 임금 노동력을 이제 활용하기 위한 경공업, 식료품 강업, 방직 관련 공업 회사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 조선인들의 자본도 조금 있기는 했지만 거의 뭐 활약이 없었다, 미미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미증식 계획의 실시. 바로 우리가 1910년대 경제적인 일본의 수탈이라고 한다면 특징적인 게 바로 토지조사 사업과 바로 회사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20년대 일제의 수탈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게 바로 산미증식 계획입니다. 바로 일본이 1920년대 경제적인 호황을 맞으면서 인구가 대폭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일본이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면서도 이 식량 생산량이 그렇게 많이 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식량 자원을 바로 이 식민지 조선에서 이렇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조선에서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밭을 논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생산량 증가를 위해서 개간 사업과 수리조합, 수리시설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조선에 도움이 되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이 단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존에 있던 뭐 저수지 시설들을 돈을 들여서 고친 다음에 그 소유권을 이제 일본인 지주가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조선인들이 그 물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많은 수리조합비를 내게 되어서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본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조합에 관계된 뭐 관계에 포함된 모든 토지 소유자들은 수리조합비를 내야 되고, 맞죠? 기존의 자연적인 저수지물을 쓰던 농민들은 완전히 날벼락이죠, 이게. 뭐 저수지를 좀 더 크게 만들어 놓고는 돈을 받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격렬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맞죠? 특히 이 조합비 같은 경우 토지 소유자가 내게 되어 있지만 일부 지주들은 소작농에게 전가하기도 했다. 이 소작농들은 대부분 조선인들이었죠. 그다음에 산미증식의 결과로 쌀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 생산량 늘어난 것보다 더 많은 쌀들이 일본으로 이렇게 수출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인구도 이때 이제 20년대 들어서 이제 사회가 조금은 식민 지배가 조금 안정이 되어 가면서 인구가 좀 증가하고 있어서 조선에 또 쌀이 많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했는가 하니 조선에서 쌀 생산량을 늘려서 일본으로 뺏어가고 조선의 부족한 쌀들은 만주 지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작곡들을 수입해서 조선에다 공급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산미증식 기획을 했다는 겁니다. 아래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쌀 생산량, 쌀 수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만 놓고 보면 쌀 수출을 통해서 조선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 경제가 발전했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때 말한 쌀 수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반강제로 뺏어간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바로 제값을 주고 뺏어간 게 아니라 거의 수탈 수준으로 뺏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요. 바로 독립운동 노선이 분화되다. 3.1운동 이후에 이제 우리의 독립운동 노선이 분화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할 게 바로 나중에 남북한으로 분단이 되게 되는 바로 그 시발점이 이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교 설립운동 이렇게 보십시오. 자, 학교 설립운동, 3.1운동 이후 이제 애국개몽운동, 바로 민족 실력 기르는 게 급선무라고 해서 바로 학교 설립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이제 사립학교 설립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총독부가 학교를 많이 안 지어주니까 우리 스스로 학교를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학교 설립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것을 이제 억제를 하게 됩니다. 뭔가 의심을 하면서 이제 학교를 못 세우게 했고요. 이에 따라서 서당 개량운동, 야학 등의 방식으로 이제 활발히 벌어지게 되는데, 이 총독부가 서당 규칙을 만들어서 서당에 대해서도 이제 탄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가시면 이제 앞에 1910년대 제 1차 조선교육령에서 우리가 봤겠지만 그때 당시 일본의 이제 가장 큰 목표가 조선인들을 충성스러운 신하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지 똑똑한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육과 실업교육만 실시되었고 고등교육은 실시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내 고등교육기관을 세워달라고 이제 총독부에 건의를 하고 했지만 총독부가 허락을 안 하니까 조선 내에서 이제 우리 스스로 대학을 만들자라고 하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조선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총독부가 이제 방해해가지고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요. 이것을 달래고자 1924년도에 경성제국대학을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소수의 조선인만을 입학시키게 합니다. 바로 경성제국대학이 이제 나중에 해방 이후에 이 재산을 물려받아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학인 서울대학이 이제 완성이 만들어지는데요. 바로 이때 당시 경성제국대학 다니던 학생들은 일부 소수 한인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친일파 자제들이 많았겠죠. 예. 이렇게 경성제국대학이 1920년대에 드디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산장려운동 있습니다. 20년대 경제적인 구국운동 중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물산장려운동입니다. 꼼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여러 가지 문물들이 많이 조선으로 침투하면서 조선인 자본가들이 이제 점차 힘들어지게 되니까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국산품 애용 운동입니다. 조선 물건을 많이 쓰고 해서 조선인 자본가들을 육성하자라고 하는 물산장려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잘 기억해 놓습니다. 평양 기억해 놓고요. 1920년대 조만식 등의 평양에서 조선물산장려회 등이 이제 처음으로 벌였고요. 그 다음에 23년에 서울에서도 이제 일어났고요. 지방에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물산을 애용하자는 계몽운동을 전개를 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국산품 애용운동에 따르는 그 생산량이, 공급량이 그만큼 못 따라줬기 때문에 국산품의 바로 가격 자체가 폭등을 했고요. 더더군다나 이것을 활용해서 좀 더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 상인들이, 눈치 없는 상인들이 바로 물건값을 올려버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 운동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1923년 이후에 정체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내용 나왔습니다. 더더군다나 제일 마지막 단락처럼 물산장려운동의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사회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바로 물산장려운동을 통해서 조선인 자본이 육성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일부 소수의 조선인 자본가들 육성이 되는 것이고 바로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추구하는 것은 바로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와 같이 이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인데, 이런 조선인 자본가들, 소수 자본가들만 육성한다는 것은 백성들의 생활과 관련이 없다 생각해서 물산장려운동을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물산장려운동의 힘이 약하게 되었지요. 자, 물산장려운동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이 1900년대 초반에 일어난 바로 국채보상운동과 많이 헷갈리는데요. 자, 국채보상운동 대구 잘 기억해 놓고요. 물산장려운동 평양 1920년대 이렇게 잘 비교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사상의 전파인데요. 바로 이제 분열이 되게 되는 거죠. 이제 사회주의를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당연히 러시아 지역 한인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나왔는데요.
러시아 혁명 이후 한일 사회당 조직하였고 바로 이동희 앞에 나왔었습니다. 이동희를 중심으로 이제 한인공산당 조직하였고 했는데 상하이파와 이르쿠츠크파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이제 고려 공산당이 드디어 출현했고요. 일본 내에서도 이제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여러 사회주의 사상 단체들이 조직되었는데요. 이 단체들은 주로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이 사상 자체를 전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한테 사상 자체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주로 독서회, 토론회, 강연회 등을 통해서 이제 사상을 전파를 했습니다. 특히 신문 등을 통해서.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나 농민운동 등에 이제 활발히 가담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로 이제 1924년에 조선 청년총동맹, 조선 노농총동맹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사회주의 독립운동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일제의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그렇지만 탄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같은 경우 일본 국내에서의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아주 치를 떨었었는데요. 조선에서도 사회주의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니까 바로 일본 국내에서도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이 치안유지법을 조선에도 1925년도에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치안유지법 내용, 주요 내용들을 아래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보시면 국채를 변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에 대해서 탄압한다. 바로 나라의 형태. 특히 여기 사회주의에 대한 탄압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한다. 이게 이제 바로 사회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주의자들을 철저하게 탄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제 확산을 단체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고 이 조선공산당을 비밀리에 결성을 했지만 바로 일제에 의해서 발각이 되어서 와해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1920년대까지는 이 사회주의 운동이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9강에서는요, 이렇게 3.1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1910년대 무단통치와 1920년대 문화통치를 비교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화통치의 실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풀어주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그랬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9강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